오늘 4월 14일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과목으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과목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과목이 참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웹페이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퍼블리셔가 있고, 퍼블리셔보다 좀 더 상위 직군이 프론트엔드 개발이 있고요. 프론트엔드 다음이 이제 백엔드 개발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거기 때문에 굳이 급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지 뭐가 어렵다 쉽다 뭐 그걸 얘기하는 성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바스크립트가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퍼블리셔가 공부해야 되는 자바스크립트가 요 정도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프론트엔드는 이만큼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백엔드는 이만큼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 특히 이제 퍼블리싱을 진행하다가 프론트엔드 개발로 전향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냐면 조금 더 공부하면 되니까요. 이때 이제 많이 괴리감이 오는 게, 퍼블리싱 단에서 썼던 자바스크립트와 프론트엔드 단에서 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표로 한 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이제 필요한 만큼의 자바스크립트를 학습을 할 텐데, 만약에 더 깊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그 뒤에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가 결코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퍼블리셔 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의 공부 범위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범주가 이마만큼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마만큼을 100으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퍼블리싱에서는 요만큼을 봤어요. 대략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리고 jQuery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대체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통해서 화면에 뭔가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그런 각종 동작들을 부여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요.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이고, 지금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바도 이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는 금지받은 게 이거였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어차피 지금 도입부니까 괜찮아요. 아, 들은 게 없어서. 이게 지금 이 과정의 목표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다 쓰던지 아니면 jQuery를 가미해서 쓰든지,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은 화면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웹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한 화면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전반적인 목표인데, 화면 구성을 UI라고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줄여서 UI라고 해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웹페이지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사실 관심 밖이에요.
그냥 첫눈에 딱 봐서 이쁘고 에러 없고 쓰기 편하면 돼요. 근데 이제 코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jQuery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약간 옛날 기술 취급받고 있기는 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가공해서 나온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좀 더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나온 자바스크립트의 튜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사람들이 이걸 한 10몇 년, 20년 가량 쓰다 보니까 뭐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쪽은 또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애플에서 아이폰 새로 출시할 때마다 케이스 업체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케이스 사이즈고 구멍 사이즈고 다 바꿔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해지니까 그냥 순정으로 돌아가자 라는 일종의 운동이 일어요. 그래서 이 순정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거를 바닐라 스크립트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차피 뭘로 만들건 간에 아웃풋은 똑같은데, 그럼 jQuery 비중을 좀 줄이고 순정을 공부하는 비중을 좀 늘려서 요즘 스타일대로 따라가게끔 하느냐, 아니면은 그 앞부분을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jQuery로 넘어가서 jQuery 좀 jQuery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뭐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학원에서 딱 정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 학원에서 홍보한 게 이거였대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뭐 더 이상 고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린 거예요. 퍼블리싱 단에서는 어떻게 jQuery를 쓰고 말고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는 분야까지 그 스킬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따로 방도를 마련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명확히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거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는 마치 퍼즐 조립하듯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양을 다듬어 나가면서 코딩을 했는 건데, 얘는 논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거랑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기네 웹브라우저에서 가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제 고안이 된 거예요. 초창기 이름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ECMA 스크립트였어요. 근데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특정 웹브라우저 전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기가 너무 없어서 그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거든요. 이 자바 언어의 인기에 좀 묻어가려고 이름을 자바 스크립트라고 슬쩍 바꿔요. 그랬더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같은 건 줄 알고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진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되게 치사하죠. 근데 얘가 이제 초창기 때는 특정 웹브라우저 전용으로 이제 동작을 하다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다른 브라우저들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한 특정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웹브라우저였는데, 이게 지금 파이어폭스라는 웹브라우저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대세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인기가 많아지니까 익스플로러도 자바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조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코드를 만들더라도 브라우저가 다르면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2015년까지 가요. 표준화가 안 돼 있던 거죠. 이러던 와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HTML5와 CSS3가 등장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도 이제 좀 이쯤 하면은 니네 그만 싸우고 좀 합의 좀 봐라 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ECMA 스크립트를 만든 원작자 측에서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져 왔던 옛날 버전들을 싹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ES5 버전이라고 명명을 해요. 그래서 ES5는 웹브라우저에서 도는 옛날 버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6에 그 새로운 버전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해요. ES6. 그 다음부터 약 2년 주기로 계속해서 새롭게 기능을 추가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지금 대략 ES11 정도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브라우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능들을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면서 ES의 버전을 따지는 거는 약간 무의미해요. 그냥 다 하시면 돼요. 이게 버전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예전에는 안 되던 기능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가 추가된다라는 거지 바뀐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년마다 버전이 계속 새로 나오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냥 옛날 버전 ES5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버전들을 통칭하는 넥스트 스크립트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최신 버전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므로 해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어요.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년 전에 만든 게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되게 많죠, 뭐가. 얘는 CSS로 치면은 그 SCSS 같은 애예요. 우리가 SCSS로 코딩을 하면은 얘가 CSS 파일을 만들어냈죠. 그런 것처럼 타입스크립트도 이걸로 코딩을 하면 얘가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줘요. 근데 SCSS랑 CSS는 그래도 큰 차이가 좀 아니기 때문에 선택자 구상하는 방법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할 때 좀 같이 해도 할만한데, 타입스크립트랑 자바스크립트는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돼서 보통 시작은 자바스크립트로만 하는 편이에요. 자, 간략하게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요거 두 장은 저장을 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깔아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SLint라고 하는 애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ESLint라고 하는 애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티어는 우리 깔아놨죠? 코드 줄바꿈 다시 해주는 애. 그 다음에 코드 러너라는 애도 하나 필요해요. 이거는 실제 웹페이지 만드는 거랑은 관련이 없고요. 우리가 만든 코드를 그냥 테스트하는 용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이제 Node.js라고 하는 걸 깔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Node.js가 설치가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키보드에서 그 스페이스바 옆에 보면 윈도우 로고 있죠? 그 윈도우 로고랑 R을 동시에 누르시면은 이런 실행이란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세요. 자, 지금 같이 하세요. 이거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색상이 반전돼 있을 거예요. 보통 까만 배경에 흰색 글씨예요. 여기다가 노드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세요. 윈도우 로고 키랑 R, 알파벳 R을 같이 누르면 이런 애가 나와요. 윈도우 키랑 플러스 R을 누르면 이런 애가 나와요. 1번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세요. 2번 그럼 이제 화면상에 이런 애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노드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는 게 3번.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노드 버전이 이렇게 출력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는 뭐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경고 메시지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강의실은 아마 거의 다 이거 안 깔려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나오세요? 숫자가 나오세요? 아니면은 실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나와요? 그쵸?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시면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과정은 패스하셔도 되고요. 노드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숫자가 안 나오시면은 지금부터 하는 과정을 같이 하시면 돼요.
사이트 주소가 node.js.org입니다. 지금 이거 까는 게 뭔지는 설치 다 끝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접근한 다음에 왼쪽 거 받으세요. 무조건. 풍칭 LTS 버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유저한테 권장되는 버전이에요. 오른쪽 거는 약간 일종의 베타 버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클릭하면은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럼 다운로드 받은 거 실행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넥스트 하시면 돼요. 네. 다운로드 받은 걸 실행하시면 이제 요런 애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넥스트, 동의, 넥스트 여기서도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넥스트 해서 계속 넥스트 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쯤에서 캔슬할게요. 자, 프로그램 설치까지 다 되셨으면은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거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PDF 파일이고요. 아, 일단은 코드 같이 줘야 되는구나. 요거는 일단은 이제 코드고요. 아, 그러네. 미안해요. 다른 반을 올렸네. 잘 됐다 그러면. 자, 파일 보냈어요. 자, 우리 HTML 공부를 처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작업 폴더 하나에 단원별로 폴더를 계속 다 만들어 놨었죠. 처음에는요.
다음에 이제 클론 코딩이라는 거를 진행하면서는 얘네들은 이제 하나의 작업이니까 작업 단위로 폴더를 여세요라고 했었죠. 실제 작업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작업 폴더를 여셔야 돼요. 네. 실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작업 폴더를 열어야 되는 건데 뭐 학습을 하는 동안은 별 상관없고요.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HTML 공부하던 개인 폴더 있죠? 이제 이쯤에서 한번 폴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 개인 폴더 안에 보시면 우리 그동안 했던 것도 쭉 있죠. 이렇게 단원별로. 폴더 이름은 저랑 어떻게 똑같이 돼 있나요? 아니면 각자 나름대로 따로 돼 있으신가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HTML하고 CSS라고 하는 두 과목, 한 과목 같은 두 과목을 이제 정리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새롭게 자바스크립트라는 과목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용 과목 폴더를 하나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도 2번 자바스크립트라고 과목 폴더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요 안에서 예제들이 진행이 될 거니까 요 2번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시 폴더 열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쓸 때 폴더를 안 열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절대 안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무조건 내가 작업할 폴더 단위로 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모든 기능을 다 동작시키지를 못해요. 폴더 여기 가셔서 자바스크립트용으로 만든 학습 폴더를 만드세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제가 드리는 압축 파일별로 압축 파일의 이름들이 폴더 단원이에요. 그래서 압축 파일별로 폴더를 만드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드린 파일들을 압축을 해제해서 넣으세요. 그냥 이렇게. 일단은 친절하게 이제 코드까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연 작업 폴더 안에 1. 자바스크립트 시작하기라고 닫은 폴더가 있으시면 되고, 이 안에 오늘 보신 PDF 파일과 제가 같이 드린 예제 파일들 같이 들어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 구성하는 거예요. 일단은 Node.js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얘가 설치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윈도우 로고키랑 R 눌러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세요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글로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이거 화면에 그려놓은 거 그 캡처를 떠났어요. 이따가 단톡방에 올릴 거고요. 자, 맥의 경우는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뭐 우리는 지금 맥 사용자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한 칸 띄고 빼기 쪽에 버전이라고 입력했을 때 결과값이 출력되지 않으면 node.js.org 접속해서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 다운로드 받을 때 LTS라는 버전이 필요하다. 만약에 최신 맥을 쓰시면은 17.1 이상 버전이 무조건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패스. 설치 완료하면은 열어뒀던 명령 프롬프트를 종료하고 재시작. 이거 다시 껐다 키란 얘기예요. 이렇게 생기네. 그리고 앞에서 수행한 요 명령어를 다시 입력했을 때 결과가 제대로 출력되면은 정상적으로 준비가 된 거다.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뭐 당연히 우리 설치가 돼 있는 거니까 넘어갔고요. 이 추가 익스텐션 칼라 하이라이트도 CSS 작업하면서 깔았어요. 그리고 프리티어도 깔아놨고, ESLint 오늘 처음 말씀드렸죠. 코드 러너 얘도 오늘 깔았고요. 탑9이라고 하는 거는 그 코딩할 때 도움을 주는 AI 기반 도구인데요. 얘는 깔지 마세요. 아직 우리는 AI 도움을 받을 단계는 아니에요. 내가 직접 짜는 게 먼저여야지. 그리고 AI로 코딩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탑9이 좀 제일 안 좋아요. 요즘은 얘가 되게 핫하죠. 챗 GPT랑 연동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챗 GPT 자체가 유료예요, 여러분. 이 챗 GPT가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왜냐면 이 챗 GPT라는 걸 만든 회사가 있는데 다른 회사들이 이 회사를 1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오랜 기간 묵묵히 투자를 진행했어요. 사실상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 GPT에 대한 그 권리를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별도로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응용을 해서 깃허브라고 하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는 일종의 웹하드 같은 곳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회사가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또 만들어요. 진짜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된 AI. 그게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얘도 유료예요. 1년에 $100예요. 사용료가. 공짜 아니에요. 설마 저런 AI 기술을 얘네가 그냥 무료로 다 풀었겠어? 아니에요. 유료예요. 그리고 저 AI가 만들어주는 코드들이 100%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코드를 짜놓고 그 코드 AI가 제시하는 코드가 맞는지 틀리는지 나 스스로 검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탑9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아직은 깔지 마시고요. 자, 소스 코드. 우리가 HTML하고 CSS 작성하면서도 소스 코드라는 거 엄청 많이 작성했죠? 소스 코드는 기본적으로 명령어로 저장해 놓은 파일이에요. 그리고 종류마다 확장자가 다르죠. HTML, CSS, SCSS 이름 뒤에 붙는 그 확장자가 다 다르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JS예요. 근데 얘네들의 정체는 일반적인 메모장 파일, 텍스트 파일, 메모장 파일을 확장자를 강제로 수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로 파일 만들 때
뭐 kkk.css 이렇게 뒤에 css라고 잡아주면 얘는 css고 뒤에 html이라고 찍어주면 웹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JS라는 거 한 가지를 더 넣겠다는 거죠. 자, 주석문. 코드 안에 작성하는 필기였죠. HTML 주석은 이거였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작성하는 거였고요. CSS는 이거였고요. SCSS는 이거 플러스 한 줄짜리 슬래시 2개. 이런 형태도 가능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SCSS랑 주석 체계가 똑같아요. 한 줄 전용은 슬래시 2개를 명시하고 그 위에 내용을 적습니다. 한 줄짜리고요. 여러 줄을 처리할 때는 별하고 슬래시를 적고 그 사이에 내가 넣고 싶은 대로 여러 줄을 넣습니다. 앞으로 필기, 코드 안에서 필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동작을 부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HTML 코드 안에 빌부터 사는 애였어요. 우리가 CSS를 작성할 때도 스타일이라고 태그 넣고 이 안에 CSS 작성하는 게 처음이었죠. 먼저였죠. 그랬다가 이제 내용이 좀 많아지고 나면은 얘를 슬슬 다른 파일로 분리를 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HTML 태그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데 보통 CSS는 헤드 안에 넣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바디 끝나기 직전에 넣습니다. 각자 자기 구역을 지켜야 혼란이 없죠. 서로 막 섞이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지니까. 자, 그래서 HTML 안에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인데요.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서 이제 alert 이라고 하는 명령어에 helloworld라고 집어넣으면은 요 웹페이지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보여줘요. 이게 alert이에요. 그 밑에 있는 console.log라고 하는 명령은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를 열면 콘솔이라는 영역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그냥 개발자가 뭔가 결과값을 중간 점검하고 싶을 때 쓰는 일종의 테스트용입니다. 자, 어쨌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코드도 HTML 영역 한 곳을 뚝 떼서 빌부터 사는 애다. 이거고요. CSS와 마찬가지로 얘도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이 한 파일에서 다 커버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이만큼의 스크립트 내용을 별도의 소스 파일에다 분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CSS처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는데 여기 위에 있는 유즈 스트리트라는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저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자바스크립트가 옛날에는 되게 표준화가 없이 그냥 무조건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표준화가 진행돼서 나온 게 ES5라고 했는데 이 유즈 스트리트라고 하는 구문은 표준화된 기능만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도 우리는 표준화된 것만 쓸 거니까 첫 줄은 굳이 없어도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helloworld.js라는 별도의 파일에다가 분리를 합니다. console.log는 아까 그 개발자 도구에 메시지 출력하는 기능이라 그랬죠? 그룹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HTML을 만들어요. 스크립트 src 자바스크립트 파일 경로. 스크립트 태그의 src 속성으로 helloworld.js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전부 다 이 HTML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해요. CSS랑 원리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메시지들이 쭉 나오는데 콘솔.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은 결과 직접 보는 게 더 편해요. 자, 콘솔.그룹 마이 메시지 1이라는 그룹을 만들고요. 그룹 엔드예요. 그 안에서 메시지가 3줄이 출력이 됐죠. 그러면 마이 메시지라는 그룹 안에 출력된 게 3개가 들어가요. 그룹 단위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되는 내용을 좀 정리정돈하려고 만든 게 그룹이에요. 자, 마이 메시지 2라고 하는 그룹을 또 만들었어요. 마이 메시지 2 있죠? 거기서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4 요거 출력했죠. 그룹 안에 그룹을 또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 메시지 2-1에 2줄 들어갔죠? 요렇게가 그룹 하나인데 요 그룹이 마이 메시지 2라는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화되는 거죠. 출력 메시지를 계층화할 때 그룹 안에 그룹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TML 파일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렇게 분리해서 참조할 수 있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웹페이지 제작할 때 자바스크립트인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내용을 실습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HTML 파일이 무조건 한 개씩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HTML한테 기생해서 실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옛날의 자바스크립트는 반드시 HTML 안에 속한 상태로밖에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설치한 아까 설치한 노드라는 애 있죠? 이 노드라는 애는 자바스크립트 스스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된 환경이에요. 그래서 얘를 깔면 HTML을 만들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라는 파일을 독립적으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실행시키냐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하고요. 이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이 폴더 위치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건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몰라도 나중에 기억 못해도 돼요. 명령어를 쳐서 저 폴더까지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노드 한 칸 띄고 파일 이름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 JS 파일을 한꺼번에 일괄 실행을 시켜요. HTML 안 만들어도 돼서 좋긴 한데 매번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불편함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코드 러너라는 애를 깔았잖아요. 걔를 깔면은 단축키 하나로 이 명령어를 매번 다시 해줘요. 그래서 확장자가 JS인 파일 안에서 컨트롤 알트 알파벳 N 누르시면은 밑에서 화면이 쫙 열리면서 일괄 실행이 돼요. 요게 이제 노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얘가 대신해 주는 거고요. 자, 하다가 이렇게 몇 번 더 실행하면은 실행 내역이 계속 쌓여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가면 내가 아까 실행했던 게 어디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 코드 러너라고 검색을 했을 때 클리어 프리비우스 아웃풋 이전 출력 삭제 요거를 체크하시면은 매번 출력할 때마다 이전 출력 내용을 지우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깔끔한 단일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PDF로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HTML 안에 존재하는 경우 보여드렸었죠.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래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정도가 심해지면은 이제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HTML을 분리하는 거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혼합해서 작성하면 코드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의 코드를 비꼬는 말로 스파게티 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각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갖고 helloworld.js라는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HTML 안에서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치는 과정. 근데 요거 명령어 치는 것도 퍼블리싱 단계에서는 굳이 이거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우리는 매번 이 과정을 하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드 러너를 깔고 컨트롤 알트 N 눌러서 결과를 바로 보자 라는 거죠. 이 코드 러너로 쓰면 또 장점이 지금 이거 딱 실행하면은 전체 실행 결과 다 나오잖아요. 나는 요만큼만 결과를 보고 싶어. 혹은 요만큼만 결과를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한 다음에 다시 아까 컨트롤 알트 N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전 출력 내용 삭제하는 설정 아까 해보라고 하신 거 정리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소스코드 작성할 때 주의하실게요. CSS랑 HTML은 사실상 대소문자 안 가립니다. 얘는 대소문자 엄격히 구별합니다.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줄바꿈하고 띄어쓰기는 우리가 코드 읽을 때 좀 잘 읽히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줄바꿈이나 띄어쓰기 1도 안 하셔도 실행에 영향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CSS나 HTML이나 다 똑같죠. 근데 아마 이제 지금쯤 좀 느끼셨을 거예요. 들여쓰기나 줄맞춤 같은 거 잘 안 하면은 내가 만든 코드 조금 있다 내가 다시 보려고 그러면 못 알아봐요. 자기가 만든 코드 뭐 자기가 못 알아보는 거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해 이건. 그러니까 평소에 그 줄맞춤 같은 거 잘 준수하셔야 나중에 코드 알아보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프리티어를 깔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HTML 안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거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되게 베이직한 내용들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HTML까지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HTML 파일 없이 그냥 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만들어서 아까처럼 그 컨트롤 알트 N 이렇게 결과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자체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HTML하고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자리를 좀 잡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뭔가 변화를 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열린 이런 거라던가 이런 그 뭔가 스르르 움직인다 이런 효과는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거거든요. 자, 1단원은 이렇게 쭉 설명만 하고 끝나는 단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단원에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준비를 좀 해볼게요. 자, 8시 10분에 만납시다. 자, 두 번째 단원 폴더를 이제 압축해서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필기한 파일도 같이 보낼게요.
자, 단원 이름이 변수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단원이니까 여기에 또 폴더 하나 만드세요. 02 변수와 데이터 타입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드시고 이 안에다가 제가 드린 자료들 잘 정리해서 넣으세요. 자,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소개할 건데요. 우리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어요. fx는 x 플러스 1일 때 얘가 변수죠? 몇몇 분 벌써 이거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프로그램에서의 변수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변수라고 하는 개념은 변할 수 있는 수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x에다가 무엇이든지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도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수학에서 x는 5라고 하는 숫자 값을 대입을 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얘를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숫자 값도 넣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입력하는 내용 그리고 HTML 태그 그 태그에 적용할 속성이나 CSS 값 이런 것들도 전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바스크립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HTML과 CSS를 제어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모든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변수라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 변수라는 게 종류가 몇 가지인데 전역 변수 첫 번째, 프로그램의 어느 곳에서나 식별할 수 있는 변수예요. 변수라는 걸 쓸 때는요, 선언과 할당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려운 말은 넘어가셔도 돼요. 컴퓨터 메모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뭔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컴퓨터 어딘가에 만든다예요. 그게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메모리를 우리말로는 기억장치라고 부르거든요. 자, 코딩에서 변수를 만들 때는요, 바라고 하는 그 사전에 약속된 키워드를 명시하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총동원 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명령 구문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돼요. 이 규칙은 CSS랑 똑같죠. 자, 이렇게 변수라는 걸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값을 이제 이코를 써서 대입하는 거를 할당이라고 해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 x는 5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이코 값인데 요 두 줄을 한 줄로 합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변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한번 값을 100이라는 값을 저장하면은 나중에 200이라는 값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100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200이라는 값을 넘이라는 공간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컴퓨터에 보면은 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컴퓨터를 뜯어보면은 램이라고 검색하면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이 안에 그 어떤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코딩하는 내용들이 잠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변수를 만들 때 이름 규칙. 자, 기본적으로 영어 숫자 언더바 달러기호만 쓸 수 있고요.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0단어를 총 동원하시면 돼요. 2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해서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방법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네이크 표기법이라 그래서 띄어쓰기가 필요한 위치에 언더바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 만들 때는 잘 안 써요. 2번째는 낙타 등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인데요. 띄어쓰기가 필요한 위치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홈 플러스 워크라고 하면은 이제 2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거죠. 카멜 표기법이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규칙인데요. 한글도 쓸 수 있긴 한데 어색해서 잘 안 씁니다. 이 바라고 하는 예약어를 쓰는 변수는요, 중복선언이 가능해요. 선언이라는 게 나 지금부터 A라는 이름의 변수 쓸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A에다가 O를 저장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건데, 이렇게 한번 변수를 선언해 놓고 바 A 또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변수의 스코프라는 것도 무시가 되는데, 이런 특성이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발을 쓰는 거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게 ES5 시절의 옛날 버전에서 쓰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발라고 하는 키워드를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아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쓰지 마세요. 그럼 뭘 쓰느냐? ES6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게요,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데, 키워드가 바뀌어요. 레수로 바뀌어요. 할당은 바 키워드를 쓸 때랑 동일하고요. 이렇게 통합해서 쓸 수 있고요. 자, 이제부터 아까 바 같은 경우는 바 A 라고 선언해서 A에다 O 저장해 라고 하고서 또 바 A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렉 같은 경우는 A를 쓸 거야. A에다 O 저장해. 근데 또 렉 A라고 하면 에러 나요. 이미 기존에 쓰고 있는 공간을 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에러 나요. 그래서 렉 키워드를 써서 사용된 변수는 중복선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을 모두 따른다 입니다. 자, 그 다음 상수입니다. 상수는 최초로 값을 할당한 이후에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읽기 전용이고요.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써요. 콘스트 K는 5 이런 식으로요. 선언과 동시에 값이 할당돼야 되고요. 상수는 보통 대문자만으로 구성된 스네이크 표기법을 쓰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뭐 이걸 관례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고요. 상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또 값을 바꿔라 라고 하면 에러 나요. 값을 못 바꾸는 변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변수를 더 많이 써요. 상수보다는. 자, 그래서 예제 살펴보면 전역 변수, use strict라는 키워드는 없어도 된다 그랬죠? my number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my number 1에다 100을 저장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라 라고. 얼마가 출력되겠어요? 100 출력되죠. 자,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단축키 누르면은 바로 실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당분간은 웹브라우저 없이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선언과 할당을 통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1, 2, 3 출력되겠죠. 자, my number 2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걸 4, 5, 6이라고 값을 바꾸겠다. 요만큼 드래그 하면은 1, 2, 3이었던 값이 4, 5, 6으로 바뀐 겁니다. 자, 만약에 요만큼만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만큼만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면은 그 만든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my number 2라는 변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딱 여기만 실행하니까. 얘가 원하는 부분을 실행하는 원리가 1번 파일이 지금 전역변수.js인데 드래그해서 실행하면은 잠깐 임시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코드를 복사해 놓고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요것만 코딩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위에 코드는 아예 인식을 못해요. 그럼 만든 변수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실행할 때 이전 코드의 영향을 받아야 되면은 거기까지 같이 드래그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실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원칙적으로 한 번 선언한 변수는 재선언이 불가능한데 자바스크립트의 전역 변수는 재선언이 가능. 이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이 위배되니까 바 키워드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my number 3를 한번 바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해서 만들었는데 밑에 또 만든 거죠.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돼요. 자, 그럼 let 키워드를 쓰는 지역 변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선언과 할당이 이루어진다는 규칙은 동일하죠. 그리고 선언과 할당을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중복 선언이라는 게 금지돼요. 자, let my number 3라는 애를 선언하고 밑에서 또 선언하면 빨간 줄로 표시돼요. 에러 나요. 이렇게 하면서 에러 메시지가 주르륵 하고 나와요. 전체를 다 실행하면 자, 2번 지역변수.js라는 파일에서 17번째 줄 17번째 줄 여기죠. my number 3라는 애가 문제가 있대요. 자, identifier my number 3 has already been declared. 이미 my number 3라는 애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출력되는 에러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CSS랑 HTML은 이렇게 에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화면이 일그러질 뿐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뭐가 하나가 좀 핀트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전체를 다 나 안 해 그리고 때려쳐버려요.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 에러라는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수 myValue1은 1, 2, 3 출력합니다. 그리고 한번 만든 상수의 값을 딴 걸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5라인에서 출력하는 게 1, 2, 3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실행이 돼요. 근데 7라인에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콘스트로 만들어진 값은 한 번 값을 대입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선언하고 할당을 분리하면 이렇게 분리하면은 에러 나요. 콘스트가 붙은 애들은 선언과 동시에 무조건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변수라고 하는 형태를 보면서 일반적인 숫자값만 대입했는데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걔네들을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넘버, 숫자 형태, 정수와 실수를 모두 포함하는 거고요.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쌍따옴표나 헛따옴표의 쌍으로 감싼 모든 형식의 데이터인데 그냥 문장이에요. 자, 불린, 논리형, 참 혹은 거짓입니다. 문자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풋 태그에 입력한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오면 문자열로 인식을 해요. 인풋 태그에 id 같은 거 입력하면은 그거를 문자열로 인식을 해요. 문장이잖아요. 분리는 참이나 거짓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갔는데 체크박스 같은 거에 체크가 돼 있으면 true, 체크가 안 돼 있으면 false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오브젝트, 객체라고 하는 형태인데 뭔가 복합적인 요소예요. 지금은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어려운 설명 건너뛰고요.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를 끌고 오면은 오브젝트라는 형태가 돼요. 널, 나중에 할당하기 위해서 임의로 상태를 비워놓은 값이에요.
선언은 했어요. 다 A. 근데 여기에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넣을 거야. 그러면 사용자가 실제로 키보드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중에 대입해야지 하고서 널이라는 걸로 임시로 넣어놓는 거예요. 얘는 빈 값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널이라고 하는 형태를 잘 안 써요. 왜냐면은 undefined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널이랑 용도가 좀 겹쳐요. 정의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선언만 하고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를 undefined라고 해요. 자, 어떤 변수를 만들었을 때 걔가 종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type of라고 하는 연산자를 씁니다. type of A. 그럼 A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출력 명령 있잖아요. 콘솔.로그가 출력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use string도 빼고요. value1이라는 변수에다가 1, 2, 3을 넣습니다. 그래서 type of로 확인해 보면은 넘버라고 출력이 되죠. 숫자 형태라는 거고요. sample value 2에다가 true를 대입을 해요. true 혹은 false. 그 녀석의 종류를 확인해 보면은 불린, 논리값이라고 불러요. 쌍따옴표로 감싼 문장을 만든 다음에 type of로 확인해 보면은 문장, 스트링. 요거 세 개는 오늘 반드시 기억하세요. 넘버, 불린, 스트링.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좀 들여서 이해하시면 돼요. new date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각을 저장하는 애예요. 오브젝트형이라고 나오죠. null, 비어있는 값이잖아요. 얘도 종류는 오브젝트입니다. 선언만 하고서 아무것도 대입하지 않으면 undefined,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뜹니다. 일단 오늘은 요거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게 있는데 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let, const 이런 키워드를 쓸 수 있고 그 중에 const의 사용이 가장 권장된다 현재.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 우리는 숫자, 논리값, 문자열 요 세 가지만 확실하게 구별하도록 하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내용은 형식 문자라는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입력까지는 아니고 출력할 때 컴퓨터가 출력되는 값의 종류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라라는 걸 지시하는 글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이런 걸 쓰냐면은 같은 값이라 그래도 출력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소문자 알파벳 A를 글자로 인식하면은 진짜 A를 출력을 하는데 만약에 소문자 A를 정수로 인식시키면 97 출력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는 궁극적으로 0하고 1로 만들어진 이진수밖에 이해 못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 이진수를 갖다가 알파벳 A를 표현하려고 하면 사실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든 글자에 일련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걸 아스키 코드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아스키 코드라고 검색하면 몇 가지가 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대문자 A는 10진수 65에 대응되고요. 소문자 A는 97에 대응이 돼요. 이 숫자 값들을 이진수로 바꿔서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문자 틀리면은 65랑 97의 차이니까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똑같은 A를 출력할 때도 형식 문자를 내가 숫자용에다 적용하느냐 글자용에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A를 넣으면은 A를 숫자로 넣어라라고 하면 97이 되는 거죠. 자, %d 모든 종류의 숫자고요. %s 글자나 문장입니다. %o하고 j는 오브젝트와 제이슨이란 뜻인데 사실상 얘네는 %s의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개는 안 써요.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형식 문자라는 거는 결국은 문장 출력할 때 쓰는 일종의 치환자예요. 콘솔.log라고 하면서 이렇게 형식 문자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s는 문장이 들어갈 자리잖아요. 첫 번째 %s를 그 뒤에 나오는 헬로가 치환을 해요. 그 다음 %d는 숫자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숫자를 얘가 치환을 해요. 그럼 출력하면 헬로 1, 2, 3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형식 문자입니다. 근데 이 형식 문자의 사용은 좀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최신 자바스크립트는 달러하고 중괄호를 쓰는 표현식을 많이 써요. A라는 변수에 헬로라고 넣어요. 문자열을 만들 때 달러 괄호하고 A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A가 저장하고 있는 값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헬로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죠. 자, 요거 예제하실 때 %5하고 %j는 실제로 그냥 빼고 하세요. 여기 3번하고 4번은 빼고 하세요. 실제로 예제 만들 때는 넣어놨는데 실제로 개발하다 보니까 전혀 안 쓰더라고요. 네, 저도 그냥 아예 빼놓고 저장할게요. 추후 살펴보게 될 데이터 타입들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숫자형 1, 2, 3.45. 자, 숫자형을 %d에다 갖다 놔라라고 하면 정상으로 돼요. 그 다음에 헬로라고 하는 문장은 숫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는 nan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not a number의 줄임말이에요. true라는 값을 숫자로 출력하라고 하면은 1로 나와요. 0은 거짓, 0 이외의 모든 수는 참으로 인식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대표값으로 1을 참으로 쳐요. 그러니까 true라는 값을 숫자로 바꿔서 출력해라라고 하면 대응되는 1이 출력되는 거고요. obj 객체라고 하는 건데 얘를 숫자로 출력해라라고 하면은 이상한 되게 복잡한 숫자 값이 출력이 돼요. 그걸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 자,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값을 출력했어요. 여기서 날짜를 의미하는 obj라는 값을 숫자로 출력해라라고 했을 때 이런 값이 출력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얘가 컴퓨터상의 몇 번째 공간에 들어있다라는 컴퓨터상에서의 위치를 뜻합니다. 아직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테니까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세 개도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는 obj, AR나 JSON 얘네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빼고 가세요. 이렇게만. 아직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개념은 좀 나중에 정리를 합시다. %s는 문장을 출력하는 건데 얘는 모든 종류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출력할 때는 종류를 안 가리고 다 그냥 고지고대로 출력을 해줘요. 자, 응용입니다. 콘솔.log %s님의 나이는 %d세입니다. 여기 첫 번째 %s에 적용할 스튜던트. 스튜던트 변수의 값은 자바스크립트 학생이죠. 그러니까 출력되는 내용은 자바스크립트 학생님의 나이는 그 다음에 %d에는 age가 들어갈 거예요. age는 20이죠. 20세입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변수 출력 방법. 헬로라고 하는 값을 이 문장 안에 섞어서 출력할 때 달러 중괄호 a
민수라는 값이 name에 들어갔죠? name은 달러 age세입니다. 민수는 20세입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name이라는 값에 지금 취소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확장자가 지금 여기 파일 확장자가 ts로 돼 있어요. ts가 아까 말했던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애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 구문을 마치 타입스크립트로 오인해서 생기는 문제지 코드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요거요. 다운표요. 콧다운표 아닙니다. 역다운표입니다. 콧다운표고요. 역다운표입니다. 모양이 다르죠? 자, 키보드 왼쪽 상단 구석에 보면 물결키 있죠? 그 밑에 보이시면 그게 역다운표예요. 좁쌀같이 생긴 거. 역다운표하고 콧다운표는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달러 괄호하고 변수, 요거는 역다운표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자, 초반이라서 내용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서 조금 설명을 좀 빠릿빠릿하게 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도 외울 거 많아서 힘들었는데 또 외울 게 생겼네?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고비를 잘 넘겨야 실제로 우리가 뭔가 그럴싸한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예제 파일은 불필요한 거 뺀 상태를 제가 화면상에다 계속 띄워놓고 있을 테니까 그 실습하실 때 참고해서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9시까지 그 실습해 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이어서 갈게요. 한 번 직접 쳐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한 번씩 꼭 쳐보세요. 자, 우리가 앞단원까지 해서 이제 총칭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연산입니다. 연산자라는 게 쓰이는데요. 변수를 써서 각종 연산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특수기호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산술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쓰이는 기호예요. 덧셈 뺄셈, 곱셈은 별표고요. 나눗셈은 슬래시예요. 그리고 퍼센트, 이것도 나눗셈인데요. 나눗셈에서의 정수 부분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해요. 나머지를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콘솔.log 명령을 써서 변수 간의 연산 결과를 출력하거나 연산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A는 5고 let B는 10이다. 그럼 콘솔.log라고 하면서 A 더하기 B, 그러면 A랑 B를 더한 결과를 출력해요. 그리고 let C는 A 곱하기 B, 그러면 A랑 B를 곱한 결과를 C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요. 요 얘기고요. 나눗셈에서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나눗셈 슬래시를 쓸 때요. 몫이 소수점까지 갖는 경우 연산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릿수까지 계산해요. 그러니까 10 나누기 3이라고 하면은 3.3333333에서 컴퓨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나눗셈은 처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소수점 자릿수까지 계산하고요. 10 나누기 4라고 하면 그냥 2.5 딱 떨어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 문자열의 연산이에요. 따옴표로 감싼 거를 문자열이라고 한다 그랬죠? 헬로 더하기 월드. 문자열끼리 연산을 하면은 문자열을 하나로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헬로 월드가 돼요. 그러니까 덧셈은 단순히 문자열을 연결합니다. 근데 문자열하고 만약에 다른 종류의 변수를 더한다, 헬로랑 1, 2, 3을 더한다 라고 하면은
이 문자열이 전염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기랑 연상되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따옴표로 감싸버려요. 그러면 문자열끼리의 연결 규칙이 만들어지니까 헬로 1, 2, 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 이퀄이에요. 좌변에 우변을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이퀄. 이미 여러 번 썼죠. 연산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대입하거나 이미 생성된 변수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거나 연산 결과를 변수 스스로한테 덮어 씌우거나. 자, 요거 두 개 한번 코드 봅시다. 결과를 예측한 다음에 실행했을 때 결과가 맞는지 보세요. 출력 결과는 제가 밑에 주석으로 다 써놨어요. 옆에 A가 5고 B가 3이에요. A 더하기 B는 8, A 빼기 2는 2, A 곱하기 15는 A 곱하기 B는 15. 별거 없죠? X가 5고 Y가 3일 때 X 플러스 Y는 8 빼기 6.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다 대입한다. 마이밸류 1은 10이고 마이밸류 2는 4일 때 마이밸류 1 나누기 마이밸류 2라고 하면 2.5가 떨어져요. 근데 4 나누기 3이라고 하면은 1.3 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요. 자, 마이스트링 1이 헬로고 마이스트링 2가 월드일 때 마이스트링 1 플러스 2라고 하면은 문자열을 연결을 합니다. 그냥. 근데 안녕하세요 더하기 1, 2, 3 안녕하세요 더하기 2로 안녕하세요 플러스 널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다 따옴표를 감싼 것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let k는 1이에요. k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그 결과를 다시 k에다 덮어 씌워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k 스스로 1 증가시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단항연산자예요. 어떤 변수 x에 대한 결과를 다시 그 x 스스로한테 덮어 씌우는 연산을 추격한 표현이에요. 자, 아까처럼 x는 x 더하기 1이다. let x는 5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6을 다시 x에다 넣으라니까 x가 6이 되는 거죠. 이 한 줄을 추격하면 x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종류의 사칙연산자에 다 적용이 돼요. 자, 대입연산자 마이 넘버 1은 1, 2, 3, 마이 넘버 2, 2, 3, 4 할 때 더한 거. 그러면 그 더한 결과가 마이 리절트에 저장돼서 출력될 거고 마이 넘버 3는 1, 마이 넘버 4는 2일 때 값을 단 걸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대입연산자예요 지금. 그래서 마이 넘버 3하고 4가 200하고 300으로 바뀌는 거고요. 셀프 밸류는 300이에요. 셀프 밸류 더하기 100은 그러면 300 더하기 100이니까 결과값 400이 되잖아요. 이 400을 다시 셀프 밸류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저장되어 있던 300이 없어지고 결과는 400이 되는 거죠. 자, 단항연산자 x가 100이래요. x 플러스 이퀄 10. 이거를 풀이하면은 x는 x 더하기 10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100 더하기 10을 다시 x에다 넣어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단순한 해석은요. x 스스로 10 증가. 자, 그럼 110이 돼요. 이어서 x 빼기 30, 80이 되죠. 자, 이번에 x 스스로 2배 증가. 그럼 160이 됩니다. x 스스로 5로 나눠요. 그러면 32가 돼요. 160 나누기 5면은. 그리고 이 값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취해요. 그러면 x는 2가 되죠. 4% 2라고 하면은 4를 2로 나누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머지는 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눗셈에 대한 나머지를 구합니다. 자, 그 다음 증감연산자입니다. x가 얼마가 있건 간에 x는 x 플러스 1 이거를 한 번 축약해서 표현하면 x 플러스 이퀄 1이라고 했죠. 자, 연산되는 값이 1인 경우에 한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축약하면 x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플러스 x가 돼요. 그냥 x1 증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빼기도 가능해요. x 빼기 이퀄 1이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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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증가 1 감소밖에 없는데, 잠시만요. 이 증감연산자라고 하는 애가 자기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은 플러스 플러스건 마이너스 마이너스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요거 자체가 다른 수식에 포함되면 위치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요. 그걸 전위증감, 흐위증감이라고 하는데 그냥 코드 보면서 같이 봅시다. 이건 좀 헷갈려요. 자, 셀프 플러스가 1이래요. 그냥 지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스스로 1 증가해요. 그럼 여기서 2가 되겠죠. 또 이렇게 있으면 또 1 증가해요. 여기서 2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상관이 없어요.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셀프 마이너스가 1인데 1 감소하면 결국 마이너스 1 되죠. 여기서 0이고. 자, 근데 프리브 밸류가 1이래요. 프리브 리절트는 100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 프리브 밸류. 이렇게 다른 수시간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위치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요. 넥스트 밸류가 1일 때 100 플러스 넥스트 밸류 플러스 플러스. 자, 앞에 있으면 얘가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전체 수식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프리브 밸류는 1에서 증가했으니까 2가 되겠죠? 2에다가 100에다가 그 2를 더했으니까 프리브 리절트는 102가 돼요. 근데 이게 뒤에 오면은 전체식을 먼저 계산해요. 100 더하기 1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넥스트 리절트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넥스트 밸류가 1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위 증감, 후위 증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억하면 힘드니까 얘는 앞북, 얘는 뒷북 친다라고 기억하세요. 계산 먼저 다 하고 이미 결과 다 나왔는데 나중에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표현하기 힘들면 100 더하기 프리브 밸류 플러스 1 이렇게 괄호로 묶어버리면 그만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0 더하기 넥스트 밸류를 먼저 어떤 변수에 대입한 다음에 그 밑에 줄에서 넥스트 밸류 플러스 이퀄 1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써도 상관없어요. 요게 지금 요 두 줄을 묶은 결과거든요. 이게 더 보기 편하면 이렇게 코딩하셔도 돼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증감연산자를 즐겨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약간 겁먹던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전위증감, 후위증감이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부담 없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실습하고 마무리하시고요.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프로그램스러운 복잡한 표현식이 시작이 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자, 요거 실습 다 끝나면은 각자 자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9시 25분이니까 대략 한 40분, 45분 정도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힘차게 만납시다. 예, 녹화 끌게요. 수고하셨어요.